이제 앞으로는 한국 사람은 도저히 못 믿겠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성이 한국인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평소 그는 한국을 좋아하고 관심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모건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32살이고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어요. 시드니는 아름다운 해변들과 거대한 항구가 있는 멋진 도시죠. 여기에서 사는 게 참 좋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기술과 혁신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그 작동 방식에 매료됐어요. 낡은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더 빠르게 만들려고 고쳐보기도 하고 고장나면 직접 수리해보기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이런 열정은 점점 더 커졌어요. 대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제 기술 회사를 직접 시작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테크퓨전이 탄생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긴 시간을 일하느라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꿈을 쫓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아시아 국가들의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었거든요. 왜 하필 아시아였냐고요? 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곳에서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는지 항상 놀라워했어요. 시간이 날 때면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는데 거기 나오는 멋진 기기들에 감탄했죠. 그걸 보면서 저도 그 혁신의 세계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테크퓨전을 시작하는 건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 혼자 컴퓨터로 작업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죠. 첫 고객을 얻었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고객이 생겼고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야 했어요. 저희는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전문으로 하게 됐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해외 여러 기업들에서 사용되는 걸 보는 건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어요. 프로젝트를 완료할 때마다 자부심과 성취감이 느껴졌죠.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게 항상 재미있고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수정해야 했고 돈이 부족할 때는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지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하는 일에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를 계속 버티게 해준 것 중 하나는 한국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제 존경심이었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항상 한계를 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 정신을 테크퓨전에도 담고 싶었어요. 저희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혁신하고 다르게 해보자는 생각으로 일했어요. 테크퓨전이 성장하면서 아시아 고객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야겠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의 문화와 사업 방식을 이해해야 했죠. 그래서 아시아 비즈니스 관습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와 일본어도 몇 마디씩 익혔어요. 이렇게 문화 간 관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한 것이 테크퓨전의 강점이 되었어요. 저희 고객들은 저희가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문화를 존중하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을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다른 기술 회사들과의 차별점이 되었고 더 많은 계약을 따내는 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일이 생겼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뛰어난 사업가 허예빈님을 만난 거예요. 그녀는 서울에서 이미 성공적인 기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빈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기술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죠. 그녀의 지식과 비전에 매료되어 그녀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됐어요. 우리는 파트너가 되기로 했고 예빈은 테크퓨전의 전략 고문으로 합류하게 되었어요. 정말 완벽한 조합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시장에서의 그녀의 전문성과 호주, 일본에서의 저의 경험이 만나 강력한 팀을 이루었죠. 예빈과 함께 일하는 건 흥미로우면서도 도전적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극했어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계획하고 테크퓨전의 영역을 확장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뭔가 엄청난 걸 이뤄낼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저는 단순한 직업적 존경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빈에 대한 감정은 비즈니스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을 때나 아이디어를 설명하면서 팔을 살짝 스칠 때면 가슴이 설레는 걸 느꼈어요. 이런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우리의 파트너십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잡하게 만들기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끌림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예빈은 단지 뛰어나고 열정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회의가 점점 더 기다려졌어요. 테크퓨전은 우리의 공동 리더십 아래 계속 성장했고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함께 큰 성과를 이루고 있었지만 이 파트너십이 어디로 이어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과연 예빈과 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남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리의 파트너십과 제가 예빈에게 느끼는 감정은 곧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도전들은 테크퓨전의 근간을 흔들고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비즈니스 문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공기가 좀 다르게 느껴졌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렉스, 누가 찾아왔어요. 비서가 제가 자켓을 걸 때쯤 알려줬어요. 셔츠를 매만지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궁금했거든요. 그때 허예빈 씨를 처음 봤어요. 그녀는 창가에 서서 시드니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향해 돌아섰을 때 자신감 있는 미소와 눈에 가득한 결의의 불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모건 씨,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온 허예빈입니다. 테크퓨전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봐왔고 우리가 함께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저는 예빈 씨의 비전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그녀는 서울에서 운영하는 기술 컨설팅 회사와 국제적인 확장을 꿈꾸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방 안의 에너지가 점점 더 고조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을 항상 존경해왔어요. 제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혁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예빈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도 테크퓨전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온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게 큰 강점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특별한 시작처럼 느껴졌죠. 예빈 씨의 전문성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강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파트너십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예빈 씨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제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테크퓨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빈 씨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전기 충격처럼 회사를 구석구석 새로운 활기로 채웠어요. 함께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던 프로젝트를 처리해 나갔어요. 아시아 전역의 비즈니스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 장벽을 허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기리면서도 통합을 촉진하는 앱도 만들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예빈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고객층은 빠르게 늘어났어요. 일본의 기술회사들, 한국의 스타트업들, 중국의 대기업들까지 모두 우리가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죠. 저는 예빈 씨가 복잡한 비즈니스 협상을 우아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그녀는 누구든지 어디서 왔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주가 몇 달이 되면서 저는 커피 브레이크나 늦은 밤의 브레인스토밍 세션, 심지어 우리의 의견 충돌까지도 기다리게 됐어요. 예빈 씨는 저를 누구도 해내지 못한 방식으로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크게 꿈꾸게 했죠.
알렉스, 우리 꽤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석양을 보며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단순한 업무적 호환성을 넘어선 시너지가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이었어요. 우리는 지역적 통합을 강조해야 해요. 그녀가 주장했어요. 동아시아 혁신의 힘 같은 게 더 좋겠죠. 저는 갈등에 빠졌어요. 일본 고객들도 소중했지만 예빈 씨의 판단을 믿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일본 고객들의 우려를 묵살했어요. 어차피 일본 시장은 너무 경쟁적이에요. 제가 예빈 씨의 말을 되뇌듯 말했어요. 더 수용적인 시장에 집중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스쳤어요. 혹시 제 개인적인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건 아닐까? 하지만 예빈 씨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며 그 의구심은 잠시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결정이 테크퓨전을 뿌리째 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였어요. 우리 팀의 긴장은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한때 하나로 단합됐던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분열돼서 복도에서 소곤거리거나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일본 고객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취소되었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동안 제가 끔찍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빈 씨를 잃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드니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쌓아온 다리가 이제 붕괴 위기에 처한 걸 깨달았어요. 수평선 위에 모여드는 먹구름이 제 마음속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죠. 더 큰 도전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 도전은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신뢰와 우정의 기반까지 시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단순한 의견 충돌이 이렇게 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는 알렉스 못건 제 꿈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있네요. 모든 일은 그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시작됐어요. 시드니에 있는 제 스타트업 테크퓨전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죠. 저희 회사는 한국에서 온 뛰어난 기업가 허예빈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표면 아래서 문제가 자라고 있다는 걸. 의자에 앉아서 플랫 화이트를 한 모금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뭔가 팽팽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팀원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속닥거리고 제 쪽을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제 조수 사라에게 물어봤어요. 사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렉스, 일본 쪽 고객들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불만이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일본 고객들은 우리 회사 초기부터 함께해온 사람들이었고 우리 성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인지 얘기해 줄래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라가 설명하기를 일본 고객들이 우리의 브랜딩 전략에 불만을 갖고 있대요. 제품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표기하는 대신 동아시아 제품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는 허예빈과 팀 리더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이면서 점점 긴장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빈은 제 맞은편에 앉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일본 고객들은 우리 사업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을 이어가기도 전에 예빈이 먼저 말했어요. 알렉스, 저는 이게 우리에게 리브랜딩할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지역적 통합을 강조할 때예요.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예빈의 아이디어는 대담했지만 오히려 일본 고객들을 더 화나게 할까봐 걱정됐거든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고객 중 한 명인 이민희에게서 온 거였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리며 메시지를 읽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예빈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미니 씨가 우리 현재 브랜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개별 국가 대신 동아시아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하네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팀의 절반은 미니 씨 의견에 동의했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전략을 유지하길 원했죠. 저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토론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예빈의 관점에 끌리게 됐어요. 그녀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는 그녀의 비전을 존경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감정이 단순히 직장 동료 이상의 것으로 자라나고 있기도 했어요. 모두 잠시만요. 저는 소란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예빈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적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리브랜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해 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예빈은 저에게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느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새로운 브랜딩 전략을 세웠어요. 예빈과 저는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마케팅 자료를 디자인했어요. 그녀와의 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일본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한 달쯤 지나서야 현실이 저를 강타했어요.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일본에서의 주물량이 크게 줄어든 걸 발견했거든요. 놀란 마음에 일본 주요 연락 담당자인 타케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타케시 씨, 무슨 일이에요? 저는 목소리에 드러나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쓰며 물었어요. 왜 주물량이 줄어든 거죠? 타케시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렉스 씨, 저희는 테크퓨전이 더 이상 저희와의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브랜딩 전략은 한국을 명백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곳과 거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예빈을 기쁘게 하고 그녀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에 중요한 고객층을 소외시켜버린 거죠. 그 이후 며칠 동안 더 많은 일본 고객들이 지원을 철회했어요. 사무실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고 침울해졌어요. 저는 방어적으로 변했고 일본 시장은 어차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며 예빈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고 그 결과 제 회사가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가장 최악인 건 이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어느 늦은 밤 사무실에서 시드니의 건물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이 갈등이 우리 비즈니스에 상처를 준 것 이상으로 제 자신의 편견과 리더로서의 약점을 드러냈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크퓨전을 구하고 제가 항상 되고 싶었던 기업가가 되려면 저 자신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게 제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곧 다가올 폭풍은 문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저를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만들어낸 이 엉망진창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제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기 전까지는 저는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예빈이와 함께 테크퓨전을 잘 이끌고 있었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날씨 보고였어요. 대형 태풍이 시드니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비 좀 오는 거겠지 하고 팀원들에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폭풍이 우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어요. 바람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렸고 마치 괴물이 도시를 찢어버리려는 것 같았어요. 빗줄기는 사무실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고 나무들이 옆으로 꺾이고 차들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공포에 질려 바라봤어요.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팀원들이 건물을 떠나는 걸 확인했어요. 제가 건물을 잠그려는 순간
날아온 파편 하나가 제 다리를 강타했어요. 고통이 엄청났지만 움직여야만 했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바람과 비를 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붕이 일부 날아가고 물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제 모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파괴되고 있었어요. 아픈 다리를 끌며 기적적으로 마른 상태였던 소파에 몸을 던졌어요. 얼마나 그곳에 누워 폭풍이 휘몰아치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폭풍이 지나갔을 때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버텨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갇힌 셈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전기도 없고 전화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도 없었죠. 가지고 있던 조금의 음식과 물을 아껴가며 누군가 저를 찾아와 줄까 계속 기다렸어요. 구조대가 마침내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기운이 없고 열이 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의사들은 제 다리에 심각한 감염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수술이 필요하고 몇 달간의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테크퓨전을 운영할 수 있을까? 우리 고객들은 어떻게 될까?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할 사람이 딱 한 명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예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빈아,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 도움이 필요해. 태풍이 모든 걸 망쳐놨어. 나 병원에 있고 테크퓨전도. 예빈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알렉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게 들렸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도와줄 수 없어. 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시작한 게 아니야. 테크퓨전은 망해가고 있고 너도 오래 회복이 필요할지 몰라.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믿고 의지했던 어쩌면 친구 이상이라 생각했던 예빈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버리고 있다니. 하지만 예빈, 우리가 함께 잃었잖아. 다시 함께 재건할 수 있어. 라고 애원했어요. 아니야, 알렉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여기까지 하자. 우리는 이제 끝이야. 안녕. 그리고 행운을 빌게. 전화가 끊기자마자 제 희망도 끊긴 것 같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고독감을 느꼈어요. 폭풍이 제 집도 사업도 이제는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도 앗아갔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테크퓨전을 위한 제 꿈도, 예빈과 함께한 미래도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눈을 감고 세상을 차단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알렉스? 그건 제 자신의 목소리였어요.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죠. 눈을 뜨고 하얀 병실을 둘러봤어요. 이게 끝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아무것도 없이 테크퓨전을 만들었던 저였으니까요. 어쩌면 다시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떡해요. 이런 다리 상태에 사무실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동료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건 마치 두 손이 묶인 채로 산을 오르려는 기분이었어요. 누워있는 동안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 일했던 고객들이 떠올랐어요. 일본 회사들, 한국의 스타트업들, 심지어 중국 기업들까지. 제가 그들을 공정하게 대했을까? 그들의 필요와 문화를 정말 이해했을까? 예빈의 편을 들며 일본 고객들의 우려를 무시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죄책감이 몰려왔어요. 이제 예빈에게도 버림받고 나니 제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제가 속삭였어요. 다르게 할 거야.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할 거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야. 하지만 그런 기회가 다시 올까? 고통과 걱정에 지친 몸으로 잠에 들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호주에서의 꿈의 끝일까요? 아니면 아직 제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곧 도착할 메시지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기계들의 일정한 삐소리만이 가득했어요. 두꺼운 깁스로 감싼 제 다리는 무겁고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마치 저처럼요. 태풍은 모든 걸 앗아갔어요. 제 집도 없어졌고 제 마음을 쏟아부었던 회사 테크퓨전도 망가졌어요.
그리고 예빈이요?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떠나버렸어요. 그녀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어요. 나는 실패하는 사람을 도울 수 없어. 눈을 감고 혼자라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제 실수들이 무겁게 저를 짓눌렀어요. 일본 고객들에 대해, 예빈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모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예빈이의 이름이 사실 예빈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가명을 쓰고 있는 것이었죠. 국적도 숨긴 것이고요. 사실 그녀는 일본인이었어요. 이름은 사토미. 정신을 잃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아마 또 하나의 청구서겠죠. 갚을 수도 없는. 무시했어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어요. 그리고 또 짜증이 나서 손을 뻗었어요.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이름이 떴어요. 미니. 미니는 테크퓨전을 떠난 한국 고객이었어요. 제가 예빈 편을 들면서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었었죠. 그런데 왜 지금 문자를 보내는 걸까요? 호기심이 저를 이겼어요. 문자를 열어봤어요. 알렉스, 태풍 소식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눈을 깜빡이며 제가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미니가 왜 신경을 쓰는 거죠? 제가 그렇게 그녀와 다른 고객들을 대했는데 제 불행을 기뻐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무시하고 싶기도 했고 그냥 제 불행 속에 잠기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답장하라고 속삭였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했어요. 저 병원에 있어요. 전 망했어요. 그녀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알렉스. 우리가 병문안 가도 될까요? 병문안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가고 싶어요. 그녀가 답했어요. 곧 갈게요. 우리가 누구죠? 오랫동안 궁금해할 시간은 없었어요. 다음날 병실 문이 열리더니 미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따라왔어요. 테크퓨전에서 제가 밀어냈던 한국 고객들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부드럽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알렉스. 최대한 빨리 왔어요. 저는 말문이 막힌 채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꽃, 풍선, 선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오직 걱정과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왜요? 결국 제가 묻고 말았어요.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 미니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알렉스, 저희는 과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힘들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한 명 한 명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 무시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재훈, 제 의견을 기각했던 마케팅 전문가 유나, 그리고 제가 너무 신중하다고 비꼬았던 재무 담당 성민. 그들은 각자 자기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재훈은 자신의 첫 스타트업을 화재로 잃었고 유나는 초기에 큰 병을 이겨냈다고 했어요. 성민은 금융위기 때 거의 파산할 뻔했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알렉스. 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확히 똑같진 않겠지만 모든 걸 잃는 느낌은 알아요. 목이 메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유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알렉스. 이건 인간다움이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지는 걸 느꼈어요. 자존심과 편견으로 만든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성민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알렉스,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당신을 돕고 싶다고요.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무릎에 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제 평생 본 적 없는 많은 숫자가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모든 걸 다 고칠 수는 없겠지만 미니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울게요.
당신의 삶을 재건하든 사업을 다시 일으키든 아니면 새로운 걸 시도하든요. 저는 수표를 보다가 그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들 눈에 담긴 따뜻함이 너무나 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정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어요. 재훈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그들이 제 침대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동안 저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너그럽다는 것만으로도요. 그들의 존재, 용서, 그리고 인간다움이었어요. 그들이 떠나며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할 때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제가 밀어냈던 바로 그 한국 사업가들이 무한한 자비로 제 미래를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제 눈과 마음을 열어줬어요. 앞으로는 치유하고 재건하며 보상해야 할 긴 여정이 있겠지만 태풍 이후 처음으로 저는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밀어냈던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왔어요. 그날 밤 잠에 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경험에서 반드시 배울 거라고. 제 마음과 생각을 열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이 놀라운 친절함을 꼭 갖겠다고요. 그리고 이건 그저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울에 내려서 첫 발을 내딛고 있네요.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이너스 상쾌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북적이는 공항을 지나가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그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지만 이 여행이 제 삶을 이렇게나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이라는 도시가 한꺼번에 저를 덮쳤어요. 높은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고 유리창에는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쳤어요. 넓은 도로를 달리는 차들, 휴대폰에 눈을 고정한 채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마치 미래에 들어선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작은 카페였어요. 거기서 저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어줬던 클라이언트, 미니 씨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맛있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긴장감이 조금씩 느껴졌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미니 씨가 들어오자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모든 걱정이 녹아내렸어요.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고 몇 달 만에 가장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미니 씨는 한국에서 자란 이야기들을 들려줬고 저는 호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 얘기들을 나눴어요. 오래된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후 며칠 동안 미니 씨는 서울의 가이드가 되어줬어요. 고궁인 경복궁에 갔을 때 정교한 디자인과 밝은 색상에 감탄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 옛날 왕과 왕비가 살던 시절을 상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한 식당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먹으러 갔어요. 고기를 굽는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고 지글거리는 소리에 입안에서 침이 고였어요. 미니 씨가 고기를 상추에 각종 소스와 반찬을 함께 싸는 법을 알려줬어요. 조금 지저분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함께 먹고 웃으면서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원래는 한국에 일주일만 있을 계획이었는데 일주일이 2주가 되고 또 3주가 되었어요. 이 매력적인 나라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조용한 조계사를 방문했을 때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제 복잡한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홍대의 멋진 거리도 탐험하면서 거리 공연을 보고 독특한 카페들을 다녀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미니 씨가 자신의 고향인 전주에 데려가 줬어요. 전통 한옥들이 늘어선 거리를 걷는 동안 곡선 지붕과 나무로 된 벽들이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과 너무나 달라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온돌 바닥 위에 깔린 부드러운 요에서 잠을 잤는데 몇 년 만에 가장 잘 잔 밤이었어요. 전주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비빔밥을 먹어봤어요.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반숙 계란 노른자가 돌솥 안에서 다 섞였는데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만찬이었어요. 미니 씨 가족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면서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영어 교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어요.
저에게 이렇게나 많은 친절을 베풀어준 이 나라에 더 오래 머무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미니 씨의 응원 덕분에 지역 학교에 지원서를 냈어요.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도전적이었지만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그들의 배우려는 열정과 밝은 미소는 매일매일 저를 설레게 했죠. 저 역시 그들만큼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어 구절도 익히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국인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망설임 없이 동료들은 기부와 구호 활동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빠른 반응과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예전에 한국 공동체가 저를 도와줬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미니 씨와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한국 곳곳을 탐험했어요. 부산의 아름다운 해변에서부터 설악산의 고요한 산들까지 함께했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더 깊이 사랑에 빠졌어요. 마이너스 미니 씨와 그리고 한국 자체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을 때 미니 씨와 저는 한국과 호주 전통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녀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후 우리는 딸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녀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여정에 대한 엄청난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전의 편견과 좁은 생각들은 이제 너무나 어리석게 느껴져요.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친절과 회복력,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딸이 자라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배워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양쪽 유산을 모두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세상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제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사랑과 행복을 줬어요. 이제는 제가 그 소중한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할 차례예요.